주요 재건축 및 주요 신축 대장주 아파트에서는 신고가가 속출할 거다. 지금 집값 상승 추세는 이런 대장주 아파트에서부터 계속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다른 지역 일대에 그리고 다른 평형대의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 공매우기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재건축 단지 및 주요 지역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재차 1년 더 연장된 상태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된다면 집값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작용되는 반면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다시 한번 재지정이 되면 집값 상승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려 왔습니다. 이미 2013년 3월 지금에서부터 1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현재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대장 및 그리고 재건축의 주요 최상급적 일대의 아파트 가격은 신고가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려 왔습니다. 자, 지금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고 왜 이렇게 제가 전망을 해드려 왔는지 다시 한번 예전 강의 영상을 복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재건축 절차에 속도가 붙으면서 실소유자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실거주 의무 2년에도 불구하고 실소유자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매매 거래가 늘어나기에는 가격 부담이 만만치 않다라는 부담감 분위기도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목동의 신고가는 올해 1월 한 건, 2월에 2건, 3월에 한 건 등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건축 기대감이 가장 먼저 꼽히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만 가격은 올랐지만 매매 거래는 줄어든 상황입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올해 1월부터 5월 1일까지 14개 단지에서 총 90건이 매매 거래가 되면서 전년 동기 130건 대비 감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신고가가 속속 나오고 올해 안전진단 통과 등으로 재건축 속도가 높아지면서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이고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는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달 1일 기준 14단지는 올해 총 13건이 거래되면서 14개 단지 중에 가장 많이 거래된 단지입니다. 자, 그리고 강남 재건축 단지도 마찬가지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그 기대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올해 들어 강남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 1일 기준 압구정동은 1월 6건, 2월 7건, 3월 4건, 4월 6건 등으로 실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같은 기간 청담동은 매달 2건에서 5건, 대치동은 3월을 제외하고 2건에서 5건, 삼성동은 4월을 빼고 매달 3건에서 6건 등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30일 이내인 만큼 지난달 신고가 거래는 늘어날 전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재건축 단지 위주로 신고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17일 압구정 신현대 121제곱미터에서는 47억 6,500만원 최고가가 거래되었고 지난달 7일 대치동 개포우성 2차 84에서도 31억 원의 최고가를 다시 쓴 상황입니다. 이렇게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거래는 약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제가 2023년 3월달 그 시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말씀을 해드려 온 적이 있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재차 재지정이 된다면 다시 집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격 하락세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 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전고점 대비 80에서 85% 수준까지 상승되지만 주요 재건축 및 주요 신축 대장주 아파트에서는 신고가가 속출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려 왔습니다. 자,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복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저항선을 뚫고 지지선이 바뀌어서 돌파 매매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전고점 대비 90%에서 전고점까지도 상승될 수 있다. 자, 이 아파트는 세 번째, 펀더멘탈이 좋은 아파트. 이 펀더멘탈이 좋은 아파트는 핵심지 아파트. 핵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이 3번 돌파 매매 구간까지는 상승될 소지가 매우 높다. 그리고 네 번째,
자, 윗꼬리 구간, 이 돌파매매 구간이 정고점 90%에서 또는 정고점까지 도달하고 여기서 또 한두 건의 거래로 신고가가 터지는 아파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신축 대장 아파트 또는 재건축 아파트, 이런 아파트에서 이런 윗꼬리 구간에 신고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27일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1년도 이분들은 투자자가 못 들어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2011년 4월 27일에 지정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실거주자만 매매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2011년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실거주자가 취득을 했기 때문에 역전세와는 무관하죠. 따라서 다주택자의 지금 역전세 매도로 인해서 매물이 적체되고 있는 현상에서 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2021년에는 실거주자가 취득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의 다주택 역전세 위험성과 무관합니다. 그럼 물량이 나올까요? 물량이 나오지 않죠. 매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2019년, 2021년에 계약갱신하고 2023년이 돼서 다시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임대차를 맞추시는 분들, 이분들은 지금 전세가가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워낙 낮은 수준의 5%밖에 올리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매도할까요? 매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죠. 매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역전세의 위험성이 놓인 분들. 근데 이분들은 이미 2022년에 다 끝이 났다. 다 대응을 마무리했다. 매도 물량을 출회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종부세도 지금 완화가 됐네. 또 여기에 지금 노후 정비 계획이 있죠. 노후 정비 계획 특별법 제정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안전진단도 뭐 면제, 그리고 통합심의에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성이 높아지는 이런 구간이 찾아오고, 이런 혜택을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도 받는다. 매도할까요? 매도할 이유가 없죠. 매도해야 될 그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이제 매도 호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죠. 호가를 계속 고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태여 급할 필요도 없고 매도할 이유도 사라졌기 때문에. 진짜 매도를 계획하셨던 분이 이제 뭡니까? 상급지 이동. 상급지 아파트를 갈아타기 위해서 이동하고자 하시는 분들만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대다수의 상급지 아파트의 매도 호가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갈아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가능성도 높아지죠. 그렇다면 이분들도 마찬가지 구태여 팔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제 앞으로 시장에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매도인들은 매도 호가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인이 다시 늘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자, 거래량이 줄어들면 가격은 떨어질 수 있지만 매도 물량 자체까지도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상쇄가 된다고요. 거기에 대한 상쇄가. 따라서 매수인이 조금 더 나오는 시기에 맞물린다면 가격은 반등할 수밖에 없을 거다. 왜 강남 2구, 송파구를 제외한 강남 2구, 용산 지역 일대는 왜 이런 현상들이 나왔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출 규제에 따른 문제로 인해서 하방 경직성이 높아졌다. 자, 이 대출 규제는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 대출 규제가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냐면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는 대출 금지 조항이 나왔죠. 자, 따라서 요 날짜 기준에서 이 이전에 취득하신 분을 보면 2019년 상반기, 이게 부동산 상승기에 있어서 가장 낙폭이 심했던 시기였는데, 이때 이분들은 저가 매매 하셨던 분들이다. 완전히 저가 매매. 집값이 상승장에서도 조정을 보면서 하락하는 구간이 분명히 있는데, 그 구간에서 2019년 상반기가 가장 낙폭이 컸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이 이전에 취득하셨던 분들은 대출을 좀 받으셨다라고 하더라도 저가 매매 하신 분들이 많겠죠. 매도할까요? 매도 안 하죠. 그리고 이분들이 영끌 하셨을까요? 아니죠. 우리 보통 영끌을 하신 분들은 본인 소득 수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대출을 다 끌어다가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의 큰 특징은 거의 저가 지역, 하급 지역,
저가 부동산에 많이 몰려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고가, 초고가가 넘어가는 이런 아파트, 지역 일대에서는 영끌자는 거의 없습니다.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받쳐 있는 분들이 이런 초고가 주택을 취득하는 거죠. 그 반대로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뭐예요? 이분들은 현금 매매하신 분들이다. 현금 매매. 대출이 안 나와요. 현금 매매 하셨잖아. 그럼 이분들은 금리 인상과 크게 영향이 미칩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죠. 금리 인상과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럼 이분들은 매매할까요, 지금? 매매 안 하죠. 따라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사실상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누구한테? 1주택자한테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놨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핵심 지역 일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강남과 잠실 지역 일대. 요거 영동대로 복합사업으로 인해서 개발 권역이 워낙 방대하죠. 삼성동, 대치동 그런 지역 일대에서 잠실 지역 일대까지 크게 그 개발 권역으로 인해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이 되었을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투자자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언제 막아놨냐면 요 시기가 2020년 6월 23일이었습니다. 6월 23일. 자, 그리고 또 1년이 지나서 서울에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있습니다. 목동, 압구정, 여의도, 그리고 성수 전략정비. 핵심 재건축 단지, 재개발 단지죠. 언제 묶었냐면 2021년 4월 27일이었습니다. 4월 27일. 4월 27일. 그럼 이 이후부터는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 있나요? 투자 수요가 못 들어온다. 그러면 투자 수요가 못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역전세에 따른 위험에 놓인 수요층들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요 앞전에 투자를 해서 전세를 높인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2020년 이후부터는 주요 강남 지역 핵심 지역 일대 아파트에 투자 수요가 못 들어왔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수요가 다른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적었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하면 역전세에 따른 위험에 놓인 그런 지역보다 현저히 하방 경직성이 적은 거였습니다. 여기는 실거주자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반대로 잠실 지역 일대, 여기는 낙폭이 지금 크지 않습니까? 왜 낙폭이 클까요? 남들은 이게 잠실 지역 일대가 왜 이렇게 낙폭이 큰지 아무런 이유를 찾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잠실의 낙폭이 큰 이유가 뭘까요? 잠실에. 자, 잠실과 강남 2구가 있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핵심. 낙폭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낙폭이 커졌다라고 얘기했죠. 금리와 역전세. 자, 역전세 위험에 놓인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왜 많냐? 강남 2구 임대차 3법이 나오기 이전에 전세 시세가 원래 얼마였냐면 이 지역 일대 보통 13억에서 15억 정도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강남 2구. 그런데 이게 임대차 3법이 나오고 나서 얼만큼 올라갔었냐면 18억에서 20억 정도로 상승을 했다. 많이 상승했죠. 몇 퍼센트 상승한 겁니까? 한 130% 정도 상승을 한 거다. 자, 그런데 잠실 지역 일대를 보면 임대차 3법이 나오기 이전에 전세 시세가 원래 얼마였냐면 7억에서 8억이었어요. 그런데 임대차 3법이 나오고 나서 얘 얼만큼 올라갔냐면 약 15억에서 16억 정도로 상승을 했다. 자, 그러면 몇 퍼센트 상승한 겁니까? 200% 상승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낙폭이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강남 2구와 비교를 해보면 그만큼 원래 펀더멘털이 굉장히 약했던 전세 시세인데 이게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이게 2배 정도.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낙폭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하락하니까 투자를 하셨던 잠실에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 역전세에 놓인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가뜩이나 잠실 지역 일대 대단지, 대규모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물량의 여파가 또 크게 미쳤을 겁니다. 따라서 잠실 지역 일대가 낙폭이 컸던 거다. 저 이유 때문에. 잠실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 일대를 보면 낙폭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많게는 20% 마이너스. 평균이 10%대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견고하죠. 떨어질 수 있을까요? 못 떨어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집값이 하락할 수 있을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시키면 집값 하락할 수 있다.
그동안 여러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잘 못 들어왔던 지역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대출 규제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까지 풀리게 되면 이제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강남 핵심적 일대로 유입될 수 있겠죠. 그 이후에 다시 나중에 부동산 시장의 펀더멘탈이 약해져서 경기가 악화되는 시점이 또 찾아오게 된다면 이런 형태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또 집값의 하락세가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을 거죠. 자, 따라서 오선솔 시장은 잘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강남 지역 일대를 묶어놨는데 과연 집값이 잡혔었을까요?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죠. 이거 언제 했습니까? 2020년, 2021년에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집값 잡기 위해서 이거 지정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폭등했다고, 폭등.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제가 봤을 땐 해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해제가 돼야지만 시장이 정상적으로 전환해질 수가 있다. 만약에 해제가 되지 않는다면 강남 2구 용산 지역 일대의 집값은 견고할 거다. 자, 이렇게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지금 집값 상승 추세는 이런 대장주 아파트에서부터 계속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장주 아파트의 신고가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추세의 방향은 당연히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다른 지역 일대에 그리고 다른 평형대의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 갭 메우기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추세의 방향은 상승에 있다는 것 반드시 알아두셔야만 할 겁니다.